안녕하세요, 여러분. EPS 코리아 정성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과정에 오신 거 이제 환영하고요. 여러분에게 이제 그 기본소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이제 업무하시면서 이제 틈틈이 공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요 과정, 이제 기본소가 제일 중요하니까 요것만 이제 끝까지 이렇게 중도 포기 안 하시고 잘 이제 과정에 참여하시면은 다 합격하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첫째 시간 이제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 이제 올해 요 교재가 나왔죠? 뭐 작년 교재하고 이제 달라진 건 없습니다. 요 교재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PPT를 이용하는데, 그 이제 교재하고 똑같은 순서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그 교재 이렇게 체크 잘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째 시간에, 그 이제 1과목이 증권 분석이라는 이제 과목인데요. 그 중에 이제 경기 분석부터 보겠습니다. 네, 먼저, 여기서 이제 다룰 내용부터 좀 소개를 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거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이제 경기가 우리가 좋다, 나쁘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경기를 파악할 때 이제 용어 정리부터 해야 됩니다. 확장기, 수축기, 순환주기 뭐 등등. 그 다음에 경기를 파악하기 위한 이제 그 거시 지표라고 많이 부르죠. 뭐 여러 가지 거시 지표가 있는데, 뭐 물가, 통화 지표, 그 다음에 통화 유통 속도, 뭐 금리. 그다음에 이제 경기는 이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잖아요. 그 이제 변동 원인이 있어요. 그 이제 원인이 학파마다 좀 이제 견해가 달라요. 그리고 이제 특징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경기 이제 별도로 띄어서 이제 특징 살펴볼 거고요. 자, 이 밑에 여기가 이제 시험에 아주 잘 나는 부분인데요. 경기 변동 이제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학파별로 우리는 이제 4개의 학파를 공부하는데 케인즈 학파, 통화주의자, 세고전학파, 세케인즈학파. 얘네들이 이제 경기 변동을 뭘 갖고 설명하냐 이거죠. 설명 방법이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시험에 아주 잘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라가 경기를 조절하지 않습니까? 이제 정부가 나서서 그 안정화 정책이 이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있는데 요 이제 차이점 이런 것도 살펴야 되고요. 특히 이제 통화 정책의 이제 파급 경로를 봤더니 통화 정책의 이제 4가지 경로에 의해서 이제 실물 경기에 파급이 되더라는 거예요. 각 이제 경로의 특징, 뭘 말하는 거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건 어렵죠, 여러분.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예측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측 방법도 다양해요. 지표를 통해서 또 설문조사를 해서, 이렇게 지표를 통해서 예측하는 게 이제 DI, CI가 있고요. 설문조사하는 거, 이건 이제 신문 뉴스에 많이 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BSI, CSI, 이걸 묶어서 이제 ESI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이제 공부를 한다,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6문제 나는 거 아닙니까? 6문제. 근데 이 경기 분석은 어려운 과목은 아닙니다, 여러분. 뭐든지 처음에 공부할 때는 생소하잖아요, 여러분. 예, 그 생소한 것뿐이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번, 3번 이렇게 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과목들도 있단 말이에요. 앞만 봐도 모르겠다. 근데 이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면 볼수록 외워진다. 분량도 많지 않다. 그래서 6문제 출제되지만 이제 만점 이렇게 이제 목표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교재 이제 1장부터 봐볼게요, 여러분. 경기 변동의 개념, 측정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경기 변동하고 경기 순환을 우리가 이제 같은 의미로 이제 봅니다. 근데 이제 경기라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 경기 모르는 분은 없잖아요, 여러분. 경기가 좋다, 나쁘다. 근데 이제 경기를 파악할 때는 그게 이제 3가지 부문을 파악을 해요. 실물 경기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소비, 투자, 고용, 뭐 이런. 이거 뭐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그렇군. 이 정도예요. 실물 부분이 있고 또 통화나 금리, 주가, 환율, 이런 이제 금융 부분이라고 얘기해요. 최근에 여러분 이제 주식 시장이 화랑이죠. 금융 부분. 그리고 이제 수출 수입 관련된 해외 부분. 이렇게 이제 3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이걸 따로따로 보고 경기를 파악하는 게 아니고 이걸 다 포함한 이제 총체적인 경제활동의 수준. 이걸 갖다가 이제 경기다. 이게 살아나면 경기가 이제 좋아지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표를 보는데 개별 지표를 가지고 경기를 파악할 때 가장 탁월한 게 GDP죠, 여러분. 잘 아시죠? 예,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NP, 예전에는 GNP를 봤는데 지금은 이제 GNP는 잘 안 봐요. GDP. 글로벌 시대다 보니까 국내에서,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국내에서 생산된 양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GDP죠. 이게 하나의 지표로 경기를 파악하는 이제 대표적인 지표인데
이건 개별 지표다 보니까 이제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묶어서 보는 게 이제 종합 경기 지표인데요. 우리는 이제 두 개를 공부할 겁니다. 경기 종합 지수 CI, 확산 지수, 파급도를 보는 거예요. DI. 여기 이제 소개하는 거지. 외울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제 중요한 것들은 그때그때 이제 시험에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드릴 거예요. 자, 이제 다음으로 가서 경기 순환. 경기는 이렇게 순환한다. 그러니까 경기라는 건 여러분 대부분의 국가들은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왜냐하면 이제 인구가 늘고 기술도 개발되고 자본도 축적되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성장하는데 이 사이에서 이렇게 이제 부침이 있는 거죠. 왔다 갔다 한다. 이걸 이제 순환이라고 보겠다는 거예요. 자, 장기적인 성장 추세를 중심으로 상승 하강을 반복하는 현상. 이게 경기 순환인데 우리가 이제 경기가 변동한다, 변동이나 순환이 이제 같은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사실은 변동이 더 상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경기가 변동하는 이제 요인을 크게 이제 네 가지를 꼽아요. 4요소 또는 이제 4요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이제 추세 변동이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교재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참고 정도 하시면 되는데 추세 변동은 뭐냐면 이제 인구가 늘어난다, 기술 혁신이 발생했다, 뭐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것 때문에 추세적으로 바뀌는 걸 얘기해요. 그게 이제 추세 변동이 아주 큰 틀에서 바뀌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순환 변동이 중요한데 순환 변동이 이 내에서 일정한 이제 사이클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렇게 반복되는 완만한 진폭을 갖고 움직이는 요걸 갖다 이제 순환 변동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 이제 계절 변동은 이제 계절적 요인. 우리나라 여러분 이제 실업률 통계가 이제 월별로 발표되는 걸 보면 3월 달에 실업률이 높게 나오죠. 통계치가. 그 왜 그러냐면 2월 달에 이제 졸업생들이 이렇게 많이 배출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큰 틀에서 문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달만 그런 거고. 또 여러분 이제 GDP를 계산할 때도 4, 4분기 GDP가 크게 나옵니다. 그 왜냐면 이제 가을에 농산물 수확량을 갖다가 4, 4분기에 다 합산하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뛰어요. 계절적 요인이란 말이에요. 불규칙 변동, 뭐 천재지변등, 예를 들어 뭐 태풍이 오거나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영향받겠죠. 또 이제 노동 분쟁이 발생해도. 자,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자, 요 3번을 우리 그냥 하나 기억할게요, 여러분. 이 중에서 계절 변동하고 불규칙 변동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경기 이걸 파악할 때. 그래서 요걸 제거하고 추세하고 순환 변동치, 요걸 갖고 경기를 파악하더라. 아시겠죠? 요거 기억하시고요.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 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는데 요 두 개는 제거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 요 순환 변동 가지고 경기를 파악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을 해온 나라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보면 계속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보다도 순환 변동치를 의미를 둔다. 여기다. 그게 대한민국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경기 변동을 경기 순환 요인으로 주로 이제 파악한다 그래서 경기 순환 이렇게 이제 같은 의미로 보는 거예요. 됐죠? 자, 여기 이제 그래프를 좀 봅니다. 경기는 장기 성장 추세.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대부분 이제 성장하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인구가 늘어나고 자본도 축적되고 기술도 축적되고 뭐 그래서 이제 인구가 늘어나면 그만큼 생산량을 늘려야 되니까 이제 경기가 좋아진다 이렇게 이제 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안에서 이렇게 이제 상승 하강을 반복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경기가 제일 안 좋을 때 이 바닥을 갖다 저점이라고 표현하고요. 가장 좋을 때 이걸 이제 정점. 그리고 그 또 저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데 여기서 이 저점부터 저점. 요걸 이제 한 사이클, 순환 주기라고 표현해요. 이 한 순환 주기를 갖다가 예전에는 네 단계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1, 2, 3, 4 여기 장기 성장 추세 있죠? 요걸 기준으로 네 단계로 나눠서 많이 봤는데 지금은 그렇게 잘 안 보고요. 두 단계로 나눠요. 이분법으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저점에서 정점까지 이렇게 계속 경제가 이렇게 살아나는 여기를 갖다 확장 국면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반대로 정점에서 저점 안 좋아지는 요 구간을 갖다가 수축 국면이라고 표현한다. 되게 쉬운 얘기죠, 여러분. 그리고 요 정점과 저점의 요 높이 있지 않습니까? 높이 이걸 갖다가 순환 진폭 또는 이제 순환 심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진폭이다.
예, 심도다. 요거는 여러분 작은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나서서 경기를 조절한다는 게 이걸 작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쑥날쑥한 것보다 작은 게 좋잖아요. 그러면 뭘 가지고 이 그래프를 만든 거냐? 이게 중요하겠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GDP잖아요. GDP. 그러니까 GDP를 좌표에 찍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 그래프를 만드는 거예요. 실질 GDP. 명목 GDP가 아니고 실질 GDP.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 있죠, 여러분. 이게 이제 경기 순환과 관련된 이제 용어들입니다. 경기 관련 용어인데 이게 이제 시험에 이제 대비하는 겁니다. 이것도 의외로 잘 납니다. 그래서 이거 나면 맞춰야 되겠죠? 쉬운 거니까. 자, 순환 주기 좀 전에 이제 그래프로 봤죠. 순환 주기는 뭘 말하는 거다? 저점에서 저점 또는 정점에서 그 다음 정점까지의 기간, 한 사이클. 이게 뭐 30개월이 될 수도 있고 40개월이 될 수도 있고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면 요 안에 또 두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확장 국면, 수축 국면. 그럼 확장 국면은 저점에서 정점 이렇게 돼야죠. 프람2가 꾸준히 올라가는 국면이니까 저점에서 정점까지의 경제활동 이게 확장 국면이 되고 반대로 이제 꺾이는 거 정점에서 저점 내려가는 국면 이걸 갖다 이제 수축 국면이라고 표현하고 자 순환, 진폭, 심도 같은 말입니다. 좀 말이 어렵죠? 심도. 이게 이제 순환의 강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런 말 나오면 정점과 저점 간의 차이라고 표현해놨는데 이게 말하자면 그래프에서 높이죠. 정점과 저점 간의 높이. 그걸 갖다가 순환, 진폭, 심도라고 얘기하고요. 이게 이제 작은 게 좋은 거단 말이에요. 작아야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기준순환일이라고 했는데 좀 전에 그래프에서 여러분 이제 정점이나 저점이 있었잖아요. 여기 이제 의미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통계청에서 이게 몇 년 몇 월인지 이제 발표를 해요. 그래서 정점이나 저점, 요 이제 구체적 시점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기준순환일입니다. 기준순환일은 연월까지 나옵니다. 일자는 안 나옵니다. 연월, 몇 년 몇 월이냐 이렇게. 자, 기준순환일, 순환, 진폭 또는 심도, 확장 국면, 수축 국면, 순환 주기. 이 용어만 알아두면 되니까. 다음에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은 그 부록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부록에 보면 이렇게 거시 경제 지표들이 나와 있는데 이상하게 요거 지필자가 부록에다가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담아놨어요. 시험에 많이 나요. 이 부록이. 자, 이제 GDP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국민소득 계정의 하나죠. 이제 국민소득을 측정하는 이제 지표 중에서 많이 쓰는 게 이제 GDP란 말이에요. GDP는 경기를 파악하는 지표입니다. 이제 경제 흐름을 파악하는 지표.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국가 간의 경제력, 경제 성장률 이런 거 다 GDP로 본단 말이에요. GDP를 비교해서. 어디서 추계를 하느냐면 한국은행이 합니다. 이 GDP는 우리나라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추계를 하는데 빨라도 분기별로 나와요. 그리고 1년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월별이 없습니다. 예, 요것만 조금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빨리 의사결정이 안 돼요, 여러분. 월별로 통계치가 나와야 의사결정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빨라도 분기별로 그리고 한 해치는 그 다음 년도 한참 기다려야 나오기 때문에 예, 조금 이제 의사결정할 때 좀 사후성이라는 게 있어요. 사후성.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명목 가격하고 불변 가격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산출을 하죠. 이 명목이라 이렇게 나오는 게 명목 GDP. 불변 가격으로 나오는 게 실질 GDP. 실질 GDP. 실질 GDP가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요 차를 가지고 물가 변화를 이제 파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목 GDP와 실질 GDP 차를 가지고. 자, GDP는요, 이제 여러 측면에서 이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그 지출 측면에서 측정하는 거예요. 지출 측면에서 GDP를 들여다보면,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소비하고 정부 소비, 이걸 합해갖고 이제 총 소비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걸 구분을 많이 해요. 민간 소비, 정부 지출, 투자, 수출 더해주고 수입은 빼는 거죠. 수입은 국내에서 생산한 게 아니고 외국에서 들여온 거니까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GDP가 구성이 되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 어떤 게 비중이 크냐? 대부분의 선진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소비 비중이 큽니다. 우리가 여러분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라서 수출 비중이 크다 이런 표현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랐잖아요. 그런데 물론 수출 비중이 크지만 그만큼 수입도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요 두 개 합하면은 별로 안 돼요,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전체 비중에서 별로 차지하지 않아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민간 소비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 그 표로 여러분 퍼센테이지가 있잖아요. 그거 외우지 마시고 한번 들여다보세요. 교재는 이걸 합해가지고 총 소비 비중을 표시를 해놨는데 이 비중이 제일 크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경기를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 내수를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중이 크니까 내수가 살아나야지 경기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그 다음 비중 큰 예를 들면 투자, 수출 수입, 투자. 그래도 안 되면 정부가 나서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거다. 자, GDP는 이제 빨라도 분기별로 데이터가 나온다. 이렇게 분기의 크기. 이건 이제 가볍게 봅니다. 외우지 마시고요. 산업활동지표 이제 이건 통계청에서 여러 가지 이제 경기를 파악할 수 있는 이제 지표들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굉장히 많죠. 근데 이게 의미 있는 게 이거는 월별로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물론 분기, 연도별로도 추정이 되지만 월별로 뭐 등등 굉장히 다양하다. 그래서 이것만 조금 이해해야 할게요. 그러니까 GDP는 빨라도 분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보조지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GDP가 상대적으로 좀 신뢰도가 높지만 얘네들에 비해서는 하지만 이제 의사결정하는데 사후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판단할 때 이런 이제 지표들을 보는 거다. 월별 지표를.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경제 흐름 파악할 때 유용한 거다. 아, 그렇군. 뭐 이 정도로 넘어갑니다. 다음에 이제 물가지수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물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월급 오르면 뭐예요, 여러분? 물가가 더 뛰면은 돈의 가치 하락해서 월급 오르나 마나죠. 그래서 이제 물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물가지수도 다양하죠. 그 중에 우리 교재는 이제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소비자 물가지수부터 볼게요, 여러분. 소비자 측면의 이제 물가지수입니다. 이건 지수니까 여러분 100으로 이제 기본이 100이에요. 그래서 100보다 크면은 올랐다는 거고요. 100보다 수치가 작게 나오면 이제 떨어졌다는 건데 이 소비자 물가지수는 말 그대로 뭐예요? 우리가 이제 소비하는 품목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제 구입하는 재화, 서비스, 이 변동을 갖다 이제 조사하는 거겠죠. 뭐 쌀 가격이 올랐냐 떨어졌냐, 뭐 설탕 가격 어떻게 됐냐, 밀가루 가격 어떻게 됐냐, 뭐 등등. 근데 요 말, 이거 부분 조사합니다. 이 상대 개념이 전수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품목을 다 시장 조사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샘플링 하는 건데 되게 많죠. 481개 품목. 이거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여튼 부분 조사하더라 이런 느낌. 그래서 이제 쌀 가격 같은 게 훨씬 영향을 많이 준다 그러면 이제 가중치를 조정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뭐 100원씩 올랐다 그래서 다 그게 반영되는 게 아니고 가중치가 달라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거는 소비자 물가지수이기 때문에 이제 도시 가계 있죠, 여러분, 가계. 평균 생계비, 구매력 변동, 이걸 측정한 거다. 이런 말 나오면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고요. 이게 이제 시험에 대비하실 때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여러 번 이제 시험에 나섰어요. 여러분 지금은 물가가 우리나라 물가가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사적으로 보면 날 가능성이 작지만 물가가 막 뛰고 막 그럴 때는 잘 내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보시면 돼요. 이 소비자 물가지수는 조사 품목이 뭐라 그랬어요? 최종 소비재나 이제 서비스 이런 거기 때문에 요 말입니다.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그러면 안 돼요. 높다. 그리고 경기 변동에 크게 민감하냐, 민감하지 않냐, 않다. 요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럼 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냐면 여러분 저기 매년 임금 협상할 때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고 임금 협상해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랐다. 그럼 그만큼 급여 올려달라. 이렇게 협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이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거예요. 임금 결정할 때.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에 왜 민감하지 않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루 3끼 먹는 게 기본인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경기 좋다고 뭐 5끼 먹습니까? 안 좋다고 한 끼만 먹을 수 있나요? 다이어트 할 때는 그렇지만 그럴 수 없다. 늘 3끼를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경기를 크게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이제 기업 입장의 생산 품목 가격이 되겠죠? 생산자 물가지수, PPI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제 기업 간에 거래되는 뭐 최종 재화라든지 원자재, 중간재, 뭐 이런 것들의 가격을 조사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샘플입니다. 근데 좀 많죠?
800여 개 항목. 전수조선 아니다. 전반적인 시장에 이제 상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반적인 상품의 수급 동향을 반영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올라갔다는 건 이제 수요가 많다. 이게 떨어졌다는 것은 공급이 많았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이건 가볍게 넘어가고요. 다음에 GDP 디플레이터. 예, 별표. 이것도 이제 시험에 대비하세요. 이것은 여러분 GDP는 경기를 파악하는 지표죠. 근데 여기 디플레이터란 말이 붙으면 이거 물가지수입니다. 디플레이터 사전적 의미는 거품을 뺀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품을 뺀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이란 말이 들어갔죠. GDP는 한 나라의 모든 생산량이니까 모든 소비 품목, 생산 품목이 아니고 그걸 다 고려한 모든 상품 서비스의 가격을 고려해서 한 나라 전체 물가 압력을 측정한다. 그게 의미가 있어요. 한 나라 전체. 그게 이제 GDP 디플레이터. 그러면 어떻게 측정하냐? 이 산식 외워야 되겠습니다.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눠서 곱하기 100. 이 퍼센트로 만들겠다는 거죠. 이러면 지수가 되잖아요. 자, 분자가 명목, 분모가 실질 GDP. 예, 그러면 이거 이제 계산하는 게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되는데 가장 간단한 거 한번 수치 계산하고 해석하는 거 연습해 볼게요. 자, 2020년도에 물가 지수를 파악하려고 해요. GDP를 가지고. 그런데 저 단순화했습니다. 그냥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만 10대 생산했다. 이렇게 가정하고 자동차 10대 딱 생산했는데 당해년도, 그러면 2020년도가 되겠죠? 가격을 봤더니 대당 2천만 원이다. 근데 기준연도는 이제 불변 가격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5년 단위로 이제 기준연도를 설정을 해요. 그때 가격은 1,500만 원이었다. 그러면 1,500만 원짜리가 2020년에는 2천만 원으로 물가가 뛰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게 한 품목이 많잖아요. 그걸 다 합산해야 되는데 일단 이제 간단하게. 그럼 이걸 가지고 GDP 디플레이터 계산해라 이렇게 물으면 일단 명목 GDP를 계산해야 되는데 여러분 GDP가 뭐예요? 생산량에다 가격을 곱해서 합산하는 거잖아요. 근데 명목이니까 이 10대에다가 2천만 원. 이러면 명목 GDP가 되겠죠? 그러니까 분자가 10대 2천만 원. 그리고 실질 GDP는 수량은 똑같은데 가격을 기준연도 불변 가격을 갖고 계산해야 되니까 여기다 요걸 곱하면 이렇게 뭐 1억 5천. 그리고 이제 곱하기 100 해서 이제 지수를 산출하면 요거 한번 해보세요. 133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 단위는 퍼센트인데 이거 잘 얘기 안 해요. 그냥 133이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죠. 100을 넘었잖아요. 그럼 기준연도에 비해서 물가가 33% 뛰었다. 물론 요 가격 변화만 봐도 33% 올라갔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품목이 하나만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만 여러 개 있으면 합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100보다 작으면은 물가가 따로 빠진 거고 100보다 크면은 기준연도에 비해서 물가가 오른 거다 이런 뜻이에요. 기준연도. 전년도가 아니고요. 직전연도가 아니고 기준연도. 기준연도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까 제가 5년 단위라 그랬잖아요. 5년 단위. 네, 이거 좀 챙겨놓고요. 그래서 이제 물가를 살펴봤고 이번에는 이제 통화 지표를 봐볼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통화량도 중요하죠. 경제 활동하려고 그러면 이제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중에 이제 돈이 얼마나 풀렸냐, 그걸 이제 측정하는데 이게 이제 네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통화 지표가. 그래서 M1, M2, LF, L. 그럼 요거는 시험에 가끔 출제가 되는데 난이도를 좀 올릴 때, 왜냐하면 이거 외워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M1 통화냐, M2 통화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지금은 여러분, 뭐 시험 직전에는 이제 막 외워야 되지만 지금은 의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 측면에서 볼게요, 여러분. M1을 이제 협의의 통화라고 얘기합니다. 협의의 통화. 요거는 지급 결제 기능을 하는 통화만 다 추려서 합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통화 그러면은 우리 지갑에 있는 현금 있죠. 지폐라든지 동전. 이것만 통화가 아니죠. 예금 이런 것도 다 통화로 본단 말이에요. 통화에 포함돼요. 근데 지급 결제 기능을 한다는 건 뭐예요?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예금을 이제 M1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갑에 있는 현금에다가 예금 중에서 요구불예금 이거는 언제든지 찾을 수 있죠? 바로 찾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저축성 예금인데 수시 입출시 이것도 요구하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죠. 바로 찾을 수 있는 거니까 요 세 개, 요 양을 M1으로 이렇게 이제 보는 거다. 여러분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의 대표적인 게 MMDA죠. 은행의 MMDA.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금융상품이라는 과목도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상품을 다루겠지만 MMD는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이에요. 넣었다 뺐다 하는 거죠. 교재에 보면 MMF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MMF는 이 M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건 펀드 아닙니까? 단기금융펀드. 근데 MMF는 지금 다 이길 환매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돈이 안 들어와요. 빨라도 이길 날 들어와요. 개인용이든 법인용이든 다 이길 환매제이기 때문에 M 안에서 빠집니다. 이 기준에 안 맞잖아요. 바로 현금화할 수 있냐? 이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자, 이해하셨죠? M 안은 바로 현금화되는 아주 유동성이 높은 통화를 얘기한다. 근데 이 M 안이 갑자기 증가했다. 이게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경제 측면에서. M 안이 많이 증가하는 건 안 좋은 겁니다. 이거는 그냥 둥둥 떠다니는 자금이잖아요, 여러분. 어디 산업자본으로 이렇게 옮겨간 게 아니고 투자처가 불확실해서 그냥 일시적으로 있는 통화이기 때문에 이거 크게 경제 활동에 의미가 없어요. 이게 많이 증가하면. 자, 두 번째, 이제 광의의 통화를 보겠습니다. M2. 좀 이제 확장하는 거죠. 그래서 M 안에다가 더 이제 합산을 하는 건데, 추가하는 건데, 자, 이거는 유동성이 이제 조금 떨어진다. M 안보다는 떨어지는 통화다. 근데 M 안과 좀 대체성이 높은 거다. 그래서 그걸 이제 추가하는 건데요. 이걸 다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M2는 요 기간물, 그 만기를 갖고 상품을 구분하는데, 그 상품 만기가 2년 미만이면 다 M2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정기 적금이다. 근데 뭐 6개월짜리다, 1년 만기, 이런 것들은 다 M2에 들어갑니다. M1이 아니에요. 바로 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M2인데 요 만기로 구분한다는 거, 2년 이상짜리는 LF에 들어가고요. 2년 미만짜리가 요 M2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금이든 적금이든 채권이든 특히 금융채입니다. 금융채 요 만기가 2년 이내짜리는 M2로 본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CDRP 표지액, 이거 다 단기 상품이거든요, 여러분. 1년 이내에 만기가 짧아요. 또 실적 배당, 뭐 신탁이라든지 수익증권 펀드, CMA 이런 것들도 만기가 짧잖아요. 이것도 뭐 넣었다 뺐다 하는 거고요. 펀드도 이제 그 만기가 이제 짧게 이렇게 운영되는 펀드도 있단 말이에요. 기타 이런 거. 그러니까 뭐 내일이 시험이다 그러면은 눈으로 이렇게 한번 봐야 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의미 파악이 중요하다. 그럼 이제 금융기관 유동성, 그래서 LF라고 부릅니다. 금융기관 측면의 유동성을 보는 건데요. 그럼 여기는 만기 2년 이상짜리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만기 개념이 있는 상품들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2년 이상짜리는 LF로 이제 포함시키는 거예요. M2에다가 2년 이상짜리 이제 상품, 거기다가 요거 추가로 더 집어넣는 거다. 그게 LF다. 지금은 요거 기간을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넓은 범위의 유동성을 갖다가 광의 유동성, L이라고 표현해요. 유동성이 L이잖아요, 리퀴더티. 그러면 요거는 차이점이 뭐냐면 좀 전에 LF는 금융기관 측면에서 이제 유동성 아닙니까? 근데 그거 외에 정부라든지 기업 이런 데서 발행하는 이제 상품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국채, 지방채, 회사채. 그러니까 금융채 말고 나머지 채권들, 금융기관과 관련 없는 것들은 다 L에 집어넣는 거예요. L에. 요 CP도 회사가 기업이 발행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제 통화지표를 분류하는데 이제 시험에 이제 출제될 수가 있는데 매번 나는 건 아닙니다. 될 수가 있는데 그럼 외워서 푸는 방법밖에 없다. 지금은 의미 파악 정도 해두자. 됐죠? 계속 확장시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M 안에 들어가는 건 무조건 M2, LF, L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자, 통화 유통 속도로 갑니다. 별표, 통화 유통 속도 반드시 시험에 대비하세요. 통화 유통 속도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통화가 있잖아요. 화폐 거래 횟수를 말하는 겁니다. 풀린 돈이 얼마나 거래에 이렇게 사용이 되냐. 그러니까 이제 회전율이죠. 돈의 회전율. 그걸 이제 유통 속도라고 표현해요. 이 유통 속도가 잘 나오면 돈이 잘 도는 거죠. 잘 도는 거다. 근데 이제 안 돌면 우리가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이 거래에 사용되지 않고 다 집안에 금고에만 들어가 있으면 돈 풀면 뭐예요?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그 돈이 도는 속도를 이제 측정하겠다는 건데,
자, 어떻게 측정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자, 분자 명목 GDP입니다. 명목 GDP를 통화량으로 나눠요. 실질 GDP가 아니고 명목 GDP. 그걸 통화량으로 나누는데, 참고로 이 통화량은 M2를 많이 써요, 여러분. 통화량 기준을 주로 M2를 씁니다. 광희 통화 있었죠? 이건 참고하시고, 명목 GDP. 예를 들어서 명목 GDP가 1000인데, 뭐 1000조다. 근데 통화량이 500조다. 그러면 이거 2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이 거래에 2번 사용됐다. 거래에 2번 이용됐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명목 GDP를 모르면 어떻게 계산할 수 있죠? 이렇게 두 개를 곱해서 이거 GDP 디플레이터에서 나온 거죠, 여러분. 고산식. 그래서 실질 GDP에다가 디플레이터를 곱해버리면 이게 명목 데이터가 돼요.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이제 말을 보시면 이 통화 유통 속도는 사후성을 가져요. 왜냐하면 GDP를 알아야 계산하잖아요. 근데 GDP가 나중에 나오니까 사후성이 있다. 그래서 경기 변화, 압력 등을 예측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없다? 유용성이 높지 않다는 겁니다. 사후적으로 데이터가 나오니까 이걸 보고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말들을 알아놔야 돼요, 여러분. 이걸 뒤집어서 내기 때문에. 또,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통화 유통 속도는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돈이 잘 안 돌더라. 그러면 왜 하락하는 추세냐? 요 분모 분자를 보면 됩니다. 요게 분자 값이잖아요, 여러분. 요게 분모 값이고. 그러면, 여기를 다시 보시면 매년 이것도 증가하고 이것도 증가한다고 봤을 때 이게 같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게 더 많이 증가하더라는 겁니다. 통화량이 더 많이 증가해서 그럼 이거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명목 GDP 증가율보다 통화량 증가율이 크면은 하락하고 반대로 이게 크면 이 속도는 증가하고 똑같으면 불변이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이해되시죠? 이건 분자값, 분모값인데 이게 더 크니까 떨어지더라. 이렇게 뒤집을 수도 있어야 되겠죠? 또 4번 이것도 단독 문제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이 계산하는 것도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화 공급 증가율 목표치를 측정할 때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이용해서 통화량 이제 증가율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올해 이제 통화량을 어느 정도 늘려야 되냐, 몇 % 늘려야 되냐, 이걸 계산할 때 이 방법을 많이 쓴다는 겁니다. 자, PG가 물가 상승률이에요. GDP 디플레이터가 물가 지수라 그랬으니까 YG가 실질 GDP 증가율을 보는 건데 경제 성장률입니다. 요게. 그리고 이제 통화 유통 속도, 그걸 이제 VG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거는 뺍니다. 이거 왜 그래요, 여러분? 지금 물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돈을 그만큼 더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합산되는 거고, 경제가 성장하면 그만큼 돈이 필요하니까 찍어내겠다는 거고, 물가가 올라가도 찍어내겠다는 거고, 근데 돈이 잘 돌면은 덜 풀어도 되니까 이거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세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목표치를 계산할 수 있다. 자, 계산 한번 해볼까요? 계산은 아주 간단하죠. 자, 통화 공급 증가율, MG의 크기를 이제 퍼센트를 계산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PG면 이게 물가 상승률이죠. 물가 목표치가 3%예요.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4%. 그 다음에 이제 유통 속도 전망치가 마이너스. 하락하는 추세니까. 그러면은 통화 공급 증가율은 몇 %가 나옵니까? 통화량을 몇 % 늘려야 됩니까? 그러면 자, 이거 물가가 이만큼 올라가면은 찍어야 되겠죠. 이것도 찍어야 되겠죠. 근데 요거는 플러스가 나오면 덜 찍어도 되는데 마이너스 나왔으니까 찍어야 되겠네요. 돈이 잘 안 돌잖아요. 그러니까 다 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만 보시면 돼요. 이 자체가 마이너스인데 수치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죠. 플러스. 그래서 8%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산수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잘 보시면 돼요. 이게 마이너스로 주면은 플러스를 계산하고 이 자체가 플러스로 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VG 전망치가 플러스다. 그러면 회전 속도가 증가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줄여주는 거다. 줄여주는 거다. 네, 금리는 가볍게 봐도 됩니다. 금리는. 여러분, 이제 금리 모르시는 분은 없고요, 여러분. 금리는 정말 파괴력이 있는 거시지표예요. 모든 자산에 다 영향을 주잖아요. 금리가 올라간다? 주가 떨어지죠. 채권 가격 떨어지죠. 부동산도 안 좋아지죠. 경기도 꺾이죠. 정말 이제 중요한 지표인데, 그러면 이제 금리는 이제 다양한 것들이 또 영향을 주더라.
자본의 한계 수익률, 좀 이제 생소한 용어가 나왔죠. 또 뭐 소득, 뭐 명목 성장률이니까 이게 경제 성장률, 또 뭐 시장의 자금 수급 상황, 뭐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제 금리가 결정된다는 건데요. 자, 경제가 선진화될수록, 이제 선진국일수록 금리는 낮아진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금리 굉장히 낮잖아요, 여러분. 이 두 자리 금리 안 와요, 여러분. 우리 죽을 때까지 안 올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여기 이제 포인트를 이겁니다. 이제 실질 금리가 떨어지는 추세다. 다 동의하시죠? 근데 이제 요 측면 때문에 그런 게 있다. 한계 수익률이 저하되면서.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경제학에서는요, 금리를 결정하는 게 이제 투자나 저축이 금리를 결정한다. 이렇게 고전학파들은 봤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투자를 늘리려고 그러면 자금을 그만큼 빌리니까 금리는 뛰는 거고, 기업이 투자를 줄이면 자금을 안 빌리니까 돈이 철철 넘쳐서 금리가 떨어지고. 이해하셨죠? 이 자본의 한계 수익률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계라는 말을 쓰는데 그 수량 한계가 아니고 한계, 끝. 그러니까 한 단위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 단위, 그걸 이제 한계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자본을 한 단위 추가해서 벌어들이는 예상 수익률, 그걸 자본의 한계 수익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빌렸어요. 그걸 투자를 해서 수익을 이제 낸다고 봤을 때 그 예상 수익률, 투자 대비 예상 수익률, 그거를 갖다가 이제 자본의 한계 수익률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는데 쉽게 그냥 투자 수익률이에요, 여러분. 투자 수익률. 근데 그게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지금 투자할 때가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선진국 되면 될수록 이제 투자할 때 다 투자했으니까 이제 그 빈틈을 찾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이자 못 갚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돈을 예전보다 많이 빌린다, 안 빌린다? 안 빌린다. 안 빌리니까 금리가 낮아진다. 뭐 이런 측면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뭐 그렇다. 뭐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첫째 시간 여기 1장까지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예, 어려운 내용은 크게 없으셨죠, 여러분? 할만하시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